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깜짝 부양책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며 관망하던 증시가 초저금리 정책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3대 지수 중 나스닥 지수는 1%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소식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약 보합의 장을 마쳤지만 독일 증시는 0.04%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오전에 등락을 거듭했으나 오후 들어 연준의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날보다 45센트 오른 배럴당 99달러 40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정 기간이었던 2013년 중반에서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2012 회계연도 1분기에 놀랄만한 실적을 내놓은 애플이 주당 450불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도 1위를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 연준의 깜짝 부양책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과연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며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며 관망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초저금리 정책을 2014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에 3대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당초 연준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예상과 달리 깜짝 부양책을 들고 나와서 시장은 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이끌 수 있었던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연준의 힘도 있었겠고 또 애플의 주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이틀, 사흘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혼조세 양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악재가 좀 많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닝 시즌을 도래했는데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그 지표 개선, 경제 지표 개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완화되는 분위기로 좀 많이 나타나면서 증시를 좀 많이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어제는 연방준비제도 해서 FOMC 회의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나타내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강하게 좀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83.1포인트, 약 0.66% 상승하면서 12,758.85를 기록했고요. S&P 500도 0.87% 상승하면서 1326.06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1.14% 정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818.31로 마감하면서 각각 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들 이제 경신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이 한 방에 좀 날아가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세를 강하게 좀 나타냈고요. 연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반등세를 좀 나타내면서 이제 시장을 좀 크게 많이 이끌어 가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 작년 5월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두드렸던 게 좀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전까지 그 최고점 자체를 지금 이제 많이 경신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반등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다우지수의 그 현재 좀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일단 이동평균선 자체도 그냥 꾸준하게 좀 많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시장에 좀 반등세를 좀 많이 이끌었지만 그 이전에는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좀 이렇게 많이 우세하게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시장에 대한 그런 악재를 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충분한 양상을 많이 보이지만 되게 올 초부터 시작돼가지고
올 초부터 시작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대한 그런 활성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대두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좀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좀 많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또 일단 연준에서도 강하게 그 통화 완화 기조 자체를 좀 많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질적으로 올 초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좀 FOMC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014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고 또 필요 시에는 추가적으로 부양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가 우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일단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이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논의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공급자 물가 지수 같은 걸 이제 발표를 앞뒀을 때 물가 지수 자체가 일단 하향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자체가 좀 많이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됐던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연준에서 일단 통화를 오히려 좀 많이 풀어내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대한 그 완화 정책을 좀 많이 펼칠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좀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제 FOMC 그 의회에서 해외에서 그냥 그대로 발이 이렇게 여실히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2014년 말까지 일단 금리를 이제 많이 동결시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연준은 제로 금리를 좀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제로 금리 자체도 지금 2014년까지 충분하게 일단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통화가 자체가 이렇게 시중에 좀 많이 이렇게 내놓게 되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압력을 좀 많이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연준 자체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필요할 때 추가 부양 자체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연준에서도 국채 매입 부분 자체를 이제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서 추가적인 국채 매입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일단 예전에 그 주택 그 모기지 그 채권 같은 경우 MBS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력이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그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추가 부양 자체가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은 흐름에 따라 시장 자체에도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에서는 2014년 말까지는 일단 금리를 많이 동결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후에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많이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 완화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달러화 가치도 또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달러 가치가 한 0.6% 정도 하락하면서 네. 한 1.31 달러대로 이제 지금 이제 그냥 거래되고 있는데요. 엔화 대비로도 한 0.8% 정도 상승하다가 향후에 좀 보합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연준에 대한 통화에 대한 완화 기조가 굉장히 좀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한 달 내 최저치로 이제 달러가 지금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연준의 그 완화 기조 때문에 향후에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최저치를 좀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이제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대한 투자 전략도 일단 본물처럼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 ECB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코멘트 했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IMF가 좀 네. 들고 나왔던 게 있는데 최근 들어 그리스에 대한 그리스 그 위기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의 국채를 이제 매입했던 이런 일반 시중은행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국채 손실 부분 자체를 좀 탕감하자는 그런 말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중은행들도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했는데 일단 IMF가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런 제안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특히 ECB에서도 ECB도 민간 채권날처럼 일단 그리스의 채권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에 많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ECB도 그리스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손실 부분을 탕감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ECB에서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손실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그 ECB 자체가 이제 손실을 이제 담감해 나가는 게 그리스에 대한 그 국채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보전 부분 자체를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IMF가 좀 이렇게 많이 제안을 했는데요. 뭐 일단 당사자인 그 ECB에서는 강하게 좀 반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ECB 측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은 논의는 좀 많이 되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일부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일단 그리스에 대한 그런 국채 단감 부분 자체가 일반 시중에 대한 그 민간 채권단으로만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짓는 게 아니고 ECB도 어느 정도 같이 좀 이렇게 제한폭을 좀 이렇게 넓혀 나가서 어느 정도 이거 상호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는 그런 양상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논의로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됐던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재밌는 양상으로 좀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그리스에 대한 그런 채권 국채에 대한 그런 매입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독일 정부도 강하게 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일단 ECB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압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양상을 좀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리스 국채에 대한 그 탄감 부분 자체가 ECB도 만약 일부 진행될 경우에는 그리스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 자체를 좀 체크해 나가면서 아마 진행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EU 정상회담에서는 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네. ECB 입장에서는 일단 네.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자체를 굉장히 이제 논의해서 좀 많이 이렇게 빼려고 좀 많이 노력을 네.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의되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외부에서 논의되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그 탁상 위로 쪽으로 올라왔다는 게 일단 중요한 이슈로 많이 제기되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이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나타나지 네.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애플이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의 시가총액 1위까지 다시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어서 보잉과 코닝도 실적을 내놨는데 어떻게 발표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 뭐 아이폰에 대한 그 매출 파워가 굉장히 네. 좀 많이 크다고 좀 느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4S에 대한 그 매출 부분 자체가 향후에 일단 전문가들의 그 예상을 좀 많이 깨고 굉장히 좀 호조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그 아이폰 4S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내 그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한 2배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 정도로 휴대폰 판매가 좀 굉장히 좀 많았는데요. 일단 2012년도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좀 놀랄만한 실적을 좀 많이 보이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그 엑슨모빌의 주가를 좀 이렇게 넘어서면서 6% 이상 네.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더 재탈환한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1분기 실적 자체가 131억 달러 정도 나타나면서 역대 최대 순이익을 좀 발표되면서 애플에 대한 그 사상 최고의 그 주가를 좀 많이 기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향후에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도 좀 많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애플 자체에 대한 그 사상 최고 주가 부분 자체도 시장에서 지금 많이 일단 다른 실질적인 의미를 좀 많이 나타내지만 다른 기술적인 그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던 게 좀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유틸리티주나 일반 그 에너지주에서 일단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벤처 기업에 상당했던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양상이 좀 많이 두드림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 네. 자체도 좀 어느 정도 힘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잉도 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보잉이 이제 4분기 순이익이 주당 1.32달러로 예상을 좀 이렇게 많이 상행했던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뭐 그에 따라 유가가 한 0.61% 상승했는데 주가 그 주당 순이익에 대한 증가치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은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제록스도 이제 4분기 주당 순이익이 한 43센트 정도 나타나면서 예상을 좀 부합하면서 네. 주가를 좀 상승하는 그런 폭을 좀 나타내는 게 좀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는 예상 밖으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불안정하긴 하지만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좀 바닥을 딛고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표들 확인을 해볼게요. 네, 주택 지표에 대한 부분이 일단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FHF의 그 주택 가격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마이너스 0.2% 정도의 그 전망을 좀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는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던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결 주택 부분이라든지 특히 신규 주택에 대한 그 매수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인데요. 특히 모기지 신청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모기지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모기지 신청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모기지에 대한 그런 대출 금리가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그 매수 부분 자체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결 주택, 잠정주택이라고 하는데 12월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됐는데 실제로 잠정주택 판매는 굉장히 좀 이렇게 하락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7.3% 정도의 미결 주택의 판매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실질적인 전망은 한 마이너스 1% 정도 선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 발표가 마이너스 한 3.5% 정도로 좀 나타내면서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주택 가격은 굉장히 호조를 좀 많이 나타내서 불구하고 주택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회복세가 좀 많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게 일단 여실히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 일단 기존 주택 향후에 잠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미결 주택으로 할 수 있는데 미결된 주택에 대한 판매 부분 자체가 향후에 기존 주택 판매로 좀 많이 이어지는 그런 바로미터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 가지고 기존 주택 판매도 좀 이렇게 악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문가들도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단 주택 가격, 주택 시장 자체가 일단 회복 징후는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보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도 자체가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좀 많이 특징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FOMC에 대한 관망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또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영국이 4분기에 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0.2% 정도로 좀 나타날 것으로 발표되면서 오히려 돌발 악재가 좀 많이 작용했는데요. 네. 특히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3에서 0.5%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고요. 독일반이 독일에 대한 그 기업 신뢰 지수가 5개월 내 최고치를 좀 경신하면서 0.04% 좀 상승하는 그런 양상 보이는데요. 일단 연준에 대한 그 양적 완화 정책 부분에 대한 그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일단 그 영국에 대한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최근 들어 영국에 대한 그 일반적인 에너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좀 영국에 대한 그런 경제 성장률 우려 부분 자체가 실제로 0.2% 정도 이렇게 예상을 좀 이렇게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좀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 신뢰 지수, 특히 독일에 대한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최근 들어 좋아지면서 독일에 대한 기업 신뢰 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한 0.04% 정도 상승하는 그런 양상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요. 특히 특히 유로존에 대한 위기의 그 핵심에 있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재무 협상이 최근 들어 난항을 좀 많이 겪음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유로존에 대한 정시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폭을 좀 이렇게 키우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품 시장 역시 FOMC 효과를 톡톡히 누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국제 유가와 또 금값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연준에 대한 그 발표 자체가 이제 시중에서 향후에 대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로 좀 많이 나타나면서 네. 국제 유가도 일단 국제 유가도 상승폭을 좀 많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유가는 한 99.4달러로 마감해서 연준에 대한 그 초금리 유지 발표에 이제 상승세를 좀 꾸준하게 좀 나타냈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2.1%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금값 같은 경우는 통화 완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은 일단 금값이 이례적으로 2.1%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700.1달러로 마감했던 게 시장의 좀 이게 특징인데요. 특히 달러에 대한 가치 하락 부분 자체가 시중에 이제 반영되면서 오히려 금값이 상승세로 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전문가들이 좀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과 함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도 좀 중요한 발표가 좀 예상되어 있는데요. 일단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그 제조업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 바로미터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이번 달 예상치는 좀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 주택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많이 혼조세를 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12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향후 6개월 향후 6개월 동안의 그 경기에 대한 그런 선행 부분 자체가 많이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0.5% 정도 발표됐는데 이번 달에 그 예상치가 한 0.7% 정도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들에 대한 그 실적 발표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3M과 그다음에 AT&T, 그다음에 캐터필라,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항공과 스타벅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소비재 부분에 시작해가지고 유틸리티 뭐 이렇게 다방면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도 이제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꾸준하게 예상치를 좀 이렇게 소폭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항공에 대한 여객 수요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이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일어났던 걸 빼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은 꾸준하게 좀 상승으로 좀 많이 나타내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지표와 함께 기업들 그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세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일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국내 시장 전망도 어떨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연준의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의 모멘텀 역할을 해줄 거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보면 전향적인 그 전략 후강의 그런 장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연준에 대한 역할이 좀 오늘 좀 강하게 시장에서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초저금리 유지 시한을 그러니까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유지 시한을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라 또 차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탄력적인 그런 흐름이 언급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시장도 대체로 좀 미온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또 성장률 전망치도 다소 좀 하향을 했죠. 한 2.2에서 2.7%로 하향을 했고 실업률 전망치도 한 8.5%로 낮췄고. 그러니까 이런 언급들은 결국에는 QE3와도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대책은 나오진 않고 있고, 물론 이 카드를 또 과감히 또 쓸 타이밍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다소 좀 하향하고 있는 뷰가 낮춰져 있다는 것은 결국 추가적인 대책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때 일단 이 Q3는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소위 말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다소 물음표고요. 만약에 Q3를 실시를 하면 돈은 중국으로 달러 유동성이 막 유입되겠죠. 그러면 중국은 지준율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미국의 QE 가능성이 낮아졌을 때 안심하고 지준율을 인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데 중국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 QE3에 대한 그 실행 카드를 과감하게 소위 말해서 정책 남발은 하진 않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뷰는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굳이 지금 QE3를 할 것이 급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나 이렇게 섹터를 미국 장 보면은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에 좀 동참을 좀 해준 게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한 6.24% 상승해줬고 또 한번 점검을 해보면 다만 좀 다소 종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뭐 제력스 같은 경우는 9% 넘게 빠진 모습도 보였고요. 네. 알코아는 한 2% 정도 상승했던 부분.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6% 넘게도 상승해줬던 부분, 금융주는 강보합권, 그러니까 한 1% 내외에서 상승해줬던 흐름이라면 결국 전반적으로 상승에 동참했었던 그런 섹터들이 다 함께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고 또 반대의 그 흐름이죠. 다우보다는 좀 나스닥이 좀 더 선전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왔던 그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이어진다면 좀 박스권 상단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전략 좀 세워봐 주시죠. 판단이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은 오늘 좀 가능할 거고요. 좀 더 추가적인 지수, 2000이라는 그런 지수에 대한 트라이는 계속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물량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데 과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고를 외쳐줄 만한 그런 포지션이 오늘도 나왔을 것인가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오늘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소 물량 좀 가져가시되 일정 부분은 수익 나는 것들은 다소 조금씩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한 20원가량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지금 1조 이상 연속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과거 경험을 보면 이틀 이상 1조 규모 넘게 매수 보인 적이 상당히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과연 오늘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강하게 유입됐고 다만 이제 기관 매도가 어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환매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은 다소 좀 이제 부담스러운 공간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단기에 급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면 1900선까지도 초반까지도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다리는 전략도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현금 그 여건을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가는 여건이 안 된다라면 급하신 분들이라면 섹터는 다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민감주보다는 다소 이제 음식료, 자동차, 철강 이쪽에서 좀 한번 노릴 만한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다소 부담스러운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만 조정 나오면 50포인트 이상은 반납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차익 쪽의 어떤 잔고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이런 게 한번 우르르 나오면 상당히 시장을 쉽게 뺀다라는 거죠. 어렵게 올렸다가 쉽게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여서 그런 섹터 플레이를 잘 하셔야 되겠고 전반적인 이제 시장을 잘 한번 읽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한 급한 성격은 다소 억누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거래소와 이제 코스닥 어떤 그런 괴리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 다소 한번 순환 패턴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산뜻한 상승으로 출발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고 또 수익분에 대해서는 일부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앤 이슈가 이어집니다.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독일에서 지난해 8만 6천여 대를 팔아 토요타를 3,600여 대로 앞질렀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그룹이 담합 행위를 회사 행위로 규정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립 등을 이유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이슈의 이슈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일 진출한 지 21년 만에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또 1위를 기록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의 자동차 본고장인 독일에서 일본의 토요타를 꺾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글로벌 명차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선진 시장으로 불리는 독일에서 현대차가 토요타를 누르고 아시아 브랜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25일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독일에서 지난해에 8만 6천여 대를 팔아 도요타를 3,600여 대 차로 앞질렀습니다. 지난 1990년 현대차가 독일에 진출한 이후 21년 만에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 단연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독일 시장에서 전년 대비 16.9% 증가한 판매량을 올렸고 도요타는 5.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업체별 판매 순위도 10위에서 11위로 상승하며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 10위권 업체로 부상을 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2011년 4만 2천여 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4.9%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판매 순위가 17위에서 1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독일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신차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독일 시장에서 i30를 비롯해 인도 및 터키 공장에서 생산되는 i10과 i20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럽 전략형 모델인 i40와 벨로스터를 새롭게 출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올해 신형 i30와 기아차는 신형 시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에 출시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부 계열사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삼성그룹이 2월 말까지 담합 금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그룹이 담합 행위를 해사 행위로 규정을 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담합 행위가 실제로는 지난 2006년 발생한 것이지만 그룹 내부에서 아직까지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25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2월 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순택 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담합은 명백한 해사 행위라며 담합 행위는 각 회사의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대표이사도 담합에 대해 비장한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담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각각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여론의 문매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 측은 김순택 부회장의 담합에 대한 입장이 완고하고 강한 어조로 해사 행위라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계열사의 동종업계 경쟁업체와의 담합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사장단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만큼 임직원들의 안이한 의식을 깨트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이란산 원유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제재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도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하지만 연간 72억 달러를 수출하는 이란 시장을 고스란히 포기하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천천히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은 없습니다. 당장 이란산 원유 감축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주변국의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는 태도입니다. 단계적으로 원유 수입량을 줄여가는 방식을 통해 미국 국방수권법상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란의 협상 당사자인 EU와 한국은 성격이 다르다며 우리는 내부적으로 원유 수급 상황과 국내 경제 영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EU는 지난번에 금수 조치를 취하려다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6개월 늦추기로 타협한 것이라며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예견된 것으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제재 조치로 동맹국의 피해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유 수입량 감축 등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실행됐을 때 이란 정부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란 정부는 이달 초 테헤란시에 한국 기업 5개 광고판을 철거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가 우리 현지 공관의 항의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요. 앞으로 서울시내 재건축 연정률이 지역별로 차등화될 전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립 등을 이유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 주변 여건이 양호한 곳은 해당 용도 지역의 법적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등 앞으로 고밀 개발이 크게 억제가 됩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행 용도 지역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좀 더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용도 지역별 법적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변 여건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특히 이 경우 상당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에 주민 기대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역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법적 용적률 상한선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한 이후 각 조합이 수익성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시는 지난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폐지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역시 유지하기로 하고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4흘 연속 상승하면서 종가상으로는 195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엔 좀 기관의 매도가 부담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볼게요. 일단 뭐 어제 시장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아쉬움이 남는 그런 네.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무려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9천억 넘게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2포인트 정도 상승에 좀 그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그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1950선 이상에서는 차익 매물에 좀 주의를 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역시나 기관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 쪽에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어제 기관이 약 5,3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었고요. 개인들도 약 4천억 가까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폭은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는 약 6,7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0.7포인트 하락한 511포인트로 어제도 대형주 강세, 소형 중소형주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선전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빠르게 좀 축소된 모습이었었고요.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최근 상승폭이 컸던 화학 증권 업종 등을 중심으로서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마감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장에서 눈여겨볼 종목이 있다면 바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애플 휴가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이었는지 정리해볼게요. 네, 일단 어제 그 애플이 시간에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네. 하면서 국내 IT주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등 국내 대표 IT 업체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일단 국내 IT주들에 대해서 호재를 좀 작용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주 중심의 순매수를 연속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의 이제 특징주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정도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었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분석이 나왔던 타이어 업체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들에 대한 그런 종목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 실적 호조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현대차, 기아차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의 그 현대차가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 1위를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 하락에 좀
많이 컸었던 손해보험 업종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정도로 일단 주가 상승이 좀 좋았었고요. 반도체 어제 장비 업종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의 가능성이 이제 장비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페스, STS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한 알파칩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줄기세포 이용 실명치료 효능의 차바이오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은 이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자 강세 업종은 통신, 보험, 전기전자, 운수 장비 업종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간략하게 또 어제장 강세를 보였던 업종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세워볼 텐데요. 1950 앞서도 매물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밤 글로벌 뉴욕 증시에서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한 영향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요? 일단 오늘도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흐름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1950선 이상에서는 차익 매물이 계속 좀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증시를 예측하기에 앞서서 밤새 나왔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3년 중반까지 일단은 그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를 이제 넘어서 2014년 말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금 가격이 상당히 좀 7%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2014년까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경기 전망도 2%대로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겠다. 다만 거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유동성이 좀 풀릴 것으로 대비해서 발빠른 투자가들은 상품 시장에 발빠르게 이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약간 어렵겠지만 유동성 장세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매 그 선물 옵션 매매 포지션 중에서 옵션 매도 포지션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콜 옵션에서 약 260선 지수로 환산하자면 1970 중반 정도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정도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가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를 할지 또다시 어제처럼 그 자리에서 멈출지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제 좀 민감하게 좀 빠졌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목할 업종 살펴볼 텐데요. 어제 좀 강세 이어갔던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업종으로 매기가 돌 것인지 오늘 좀 주목해 볼 한 업종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은 FOMC 시장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나아졌기 때문에 어제 좀 많이 빠졌던 화학 업종과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CIG로 분류됐던 건설 업종들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따라서 수급이 좀 호전되고 있는 손해보험 업종과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해보험 업종에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화재 한번 보시겠는데요. 삼성화재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지난 11월 달 이후 24만 원대에서 주가가 20만 원대 초반대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은 여전히 일단은 박스권 하단 3만 원대 초반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종 흐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현대건설인데요.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 박스권 일단 이평선들을 밑으로 깔면서 상승 흐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건설업종은 매개척 분야의 진출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요. 기존 시장의 안정적인 수주에 맞물려서 일단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로서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삼성물산도 보시게 되면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일단은 상방향으로 뚫고 나가려는 그런 힘이 응축되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삼성물산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셔야 될 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건설 보시겠습니다. GS건설 보시면 현대건설과 차트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이평선들 다 밀집이 다 됐고요. 일단 이평선들이 다 상방향으로 터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은 이제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에 2차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로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많이 발생했던 손해보험 업종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종을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업종 중에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들이 가격 메리트와 함께 수급 호조 종목으로 좀 관심 갖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화학주 눈여겨볼 만하고 이어서 손해보험과 건설주도 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엔 진단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 신창원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망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